자,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제 철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처음에 좀 몇 페이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개로 나눠가지고 사람, 조직, 사회, 세육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뭐 10개, 12개씩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철학의 본질이 뭡니까? 정리 안 하시면은 이런 거 답을 못 해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지. 자, 철학은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고찰하는 행위다. 수긍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책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책 중간에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면은 그 철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좀 적절하게 나온 표현을 다시 앞으로 끌어다가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정리할 때 이제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철학이란 본질을 이렇게 들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자들의 철학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것들 철학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철학은 엘리트 계획의 중심이다. 철학 공부 안 한 사람 엘리트 계획의 중심이 철학인데 이거 없이 그냥 자기 이제 전공만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전문가 나오는 거죠. 우리 특히 이제 대학에서 이제 금융 전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 뭐 철학 이런 거 전혀 안 배우거든요. 그죠? 금융공학을 경제학이랑 철학을 배움으로써 네 가지 이점 책에 나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한다.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운다. 그다음에 이제 아젠다 과제를 정한다. 그다음에 같은 비극 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합리적이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철학적 물음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실무자들한테 중요한 게 뭐라고 밑에 거라고 했죠. 데모크리스트의 원자론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니체의 초국이다. 초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극복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 일종의 방법론이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투자자들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런들이 거기 이제 방법론이 돼야 되는데 사실 투자자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책들이 이런 책을 써요. 이런 책을 방법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투자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 계속 그것만 나열하는 책들 그런 책은 별로 이제 영양가가 없죠. 그래서 위에 거는 지식 관련되고 밑에 거는 이제 역량 방법론을 제대로 이제 정립을 해야지 역량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학 배움의 종류, 물음의 종류, 배움의 종류. 아웃풋으로부터 배움, 그다음에 프로세스로부터 배움. 자, 아웃풋으로부터 배움 뭡니까? 요거 관련이 있죠. 그죠? 요거 이제 결과론이 될 확률이 되게 크지. 그죠? 밑에 거는 이제 그 방법론일 확률이 되게 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답, 정답, 주장, 의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로세스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유 과정, 문제 해결 방법. 가령 이제 그 워렌 버핏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워렌 버핏이 그 말한 어라고 있잖아. 주주총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든가 주주 이제 그 편지에서 쓰는 거 그런 것만 그냥 틱 쓴 책들이 많아.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런 거는 참고삼아 듣는 데는 뭐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워렌 버핏은 어떻게 주식을 선택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 이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잖아. 그런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과정을 찾아야 돼.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야. 워렌 버핏이 어떤 프로세스로 그래서 위에 거는 결과론일 가능성이 크고 밑에 거는 방법론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밑에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우의 물음, 프로세스 배우는 거. 근데 투자 서적이 상당히 실용 분야를 다루는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과론, 아웃풋으로부터 배운다.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과세 물음에. 네. 이런 거 좀 문제가 있는 책들이에요.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프로세스에서 배운다. 근데 프로세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프로세스 찾아서 헤매면서 이걸 해야 돼. 탐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평가를 배울 때 어떻게 뭐 그게 10초도 안 돼서 그냥 하나 탁탁 평가하면서 넘어가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그런 게 나오냐. 10초도 안 돼서 한 종목을 평가하는데 정면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절대 평가를 하는데 그거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탐구해서 만들어야 찾아야 돼.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웃풋을 통해 현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아웃풋은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죠? 방법론은 제공해주지 못하다. 결과론에 그래서 제가 그 결과론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초심자는 쉽고 빠르게 배우고 싶어한다. 핵심만, 그러니까 아웃풋만 배우길 원하니 배움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좌절한다.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유과정, 프로세스, 문제에 마주한 태도,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해서 실험하거나 이런 거 등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진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학습 방법에 있어서 문제 좀 계산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자 이제 50가지인데 핵심은 탁탁 짚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제가 보통 이제 정리할 때는 이 책에서 부정하고 다른 데서 끌어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책은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50가지나 나오니까. 자, 르상티망은 이제 시기심이죠. 쉽게 표현하면 시기심인데 개인적으로도 그 시기심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사회적인 그 르상티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시기심의 그 표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우의 심포도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맛이 없을 거야.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내가 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석우화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큐식 정신승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큐 알죠? 책은 안 읽어보셨겠지만 루신 아큐정전이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아큐예요. 아큐라는 사람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유를 해. 개가 문다고 같이 물어야 하나? 야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어야 하니? 막 이런 거. 그렇죠? 조직폭력배한테 두드러 맞았어. 근데 저항 한 번도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쟤는 개야, 나는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렇죠? 루신이 아큐 정도는 쓸 당시가 지금 제국주의, 그러니까 서양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에서 중국이 그냥 결국에 찢어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실체가 이런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그 이제 대포 쏘고 그냥 막 이제 하는데 저쪽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 활 쏘고 막 그런 시대였으니까 대포가 있긴 있었지만 사정거리가 너무 짧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아큐식 정신 승리법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니체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설명을 했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이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신에게 미움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왜 나와? 유대 땅이 이제 그 로마에 점령당했잖아요. 당시에. 네.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증오가 생겼잖아.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레선티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이게 종교가 나왔다는 얘기지. 니들은 천국 못 가. 우리만 갈 수 있어. 이거예요. 왜? 신은 우리 편이니까. 그런 거. 사회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발현돼 나온다는 거죠. 공산당 선언도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작은 것보다 뛰어나다. 실제 뛰어납니까? 아니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것도 반복되면, 순회되면 엄청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의 역전이 르상티망에 임한 것인지 숭고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그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저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그렇죠.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숭고한 문제의식, 그다음에 르상티망 이게 이제 결합된 거죠. 그렇죠. 그죠? 강력한 겁니다. 부를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 신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을 얻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불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표현을 했죠. 자, 두 번째,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뜻이죠. 외적인 인격,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인격. 그게 이제 페르소나인데, 그러니까 내적 인격과 외적 인격이 다를 때에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외적 인격을. 정체성 혼란, 위선 이런 문제가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혼란된 상태라면은 사실 자기 자신이 많이 괴롭죠. 그렇죠. 예, 겉과 속이 달라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이제 이 서양 미국 특히 이제 미국 뭡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은 참 대단한 게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주 얘기하다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확 변하는 거 많이 보이죠. 그렇죠. 특히 여자들. 뭔가 네 개를 다 떠다가 돌아서면 냉정하게 변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도는 좀 덜해,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대단해 이게. 그런 거 보면. 일본 애들도 일본 애들은 그 표정을 관리를 하잖아. 돌아서면서도. 그대로 이제 당만 유지하잖아. 서양 애들은 돌아서는 순간 확 변하잖아. 너무 차서 보이잖아, 영화에서. 백인들이. 백인들이. 이게 이제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일관성을 유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지식과 역량과 관련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고된 대가 얘기 나오는데 예고된 대가는 창조성을 현저히 개선시킨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고된 대가라는 것은 이 뇌가 대가에 초점이 가잖아요. 초점이 대가에 맞춰지잖아. 그렇죠? 여기 없으면은 일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발적 동기가 훼손된다는 거지. 원리를 방해하고. 그래서 대가를 약속하면 성과가 자아되고 성과가 기대하는 행동만을 하도록 만든다.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는 마케팅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성과 보상제 그 철저히 추정하잖아. 그렇죠? 성과 많이 내면 보상 엄청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영자 보상이 옛날에 20배였다가 일반 직원 전체 평균에 한 20배 정도였다가 이건 지금 500까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경영자가 많이 올랐잖아.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과급도 조심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 이민 가기 전에 이민 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비소 좀 운영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익이 나면은 50%를 성과 보상으로 줬어요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이제 A급 기사 같은 경우가 월급이 보통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너스가 300이 넘어 월. 돈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한 500만 원 매출 500만 원밖에 안 되던 매장이 전 사장한테 이어받을 때 한 4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참 좋더라고. 딱 적당해. 근데 7천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독이 오른 거야. 7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보너스가 500만 원까지 가거든. 월급은 250인데 그게 고용공자가 되는 거지. 그냥 이 사람이 피곤한 거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정비를 해. 쓸데없는 것까지 막 정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7천만 원 피크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약을 줄여버렸어요. 예약 대수를. 보통 이제 우리는 타이밍 베스트 작업 위주로 했으니까 보통 이제 예약을 2시간 텀으로 맞추거든요. 근데 7천만 원까지 올 때는 1시간 반 텀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 3시간 텀으로 예약을 줄여버렸어 아예. 쉬면서 하라고. 그리고 4천만 원 수준에 맞춰 집어넣어요. 그게 딱 적당한 것 같아. 이익도 적당하고 보너스도 적당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시스템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성과 보상 여기에 미치면은 사고도 그냥 자주 나고 위험해집니다.
축구 선수들은 점수판을 보고 뛰지 않는다. 우리 투자자들 문제가 뭡니까? 투자자들은 수익이 어떤 초점이 맞춰 있어,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점수판 보고 뛰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그죠?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수익률 목표, 아니면 이제 1년 수익률 목표 이런 거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마케팅에서는 목표 잡는 거 괜찮아. 그런 이제 수치적 목표 잡는 거 괜찮은데 투자에서는 그런 목표 잡으면 뭐 제대로 되나 그거? 그 목표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무리수를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그냥 거래 빈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초점을 수익률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점수판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지. 수사학,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수사학은 이제 그 고대로 가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당대의 소피스트들이 수사학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때는 설득보다는 이해, 공감이 필요하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뭐 설득이 되는데 특히 여자들은 여기까지 가야 설득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은 정말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뭐 이런 거 굉장히 약한데. 자, 설득하려면 이제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거 세 가지 다 중요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로고스라는 것은 이해와 관련되겠죠. 그다음에 에토스 지금 누가 지금 계속 레스크맨 물망에 정경 뭐 있잖아. 아니면 뭐 변태문. 그런 사람들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에토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파토스 이게 열정, 이제 공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이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사실 뭐 정상적이라면 이걸로 다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레토릭을, 그러니까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스승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다.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자체다. 변증법적 대화라는 거지. A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거도 이제 더 나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고 비판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고 이런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아니라는 거지. 스승과 대화가 다릅니다. 제자지. 그다음에 이제 장 칼뱅 예정설인데 예정설 그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비슷한 거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뭐 사실 그 반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그 때문에 이제 이게 성경에 기반을 둔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거든요. 인간의 신기권을 받을 적은 미리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장 칼뱅의 의견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교리로 굳어진 거지. 칼뱅을 추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파죠. 인과율을 무시한다. 예정설은 인과율 전혀 무시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아니라는, 과학적 진리는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거는. 대체로 이제 불교에서는 인과율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지. 다르마를 이제 번역한 게 이제 그 인과율 법인데. 로마 카톨릭은 어떨까요? 예정설 믿어야 합니다. 안 믿을 것 같은데.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반대에서 나온 게 2800인데 당연히 안 믿겠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트리엔트 종교의 예정설은 이단이라고 규정했죠. 16세기에. 그러니까 1519년인가 그때 이제 그 루터가 반항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문에다가 이제 그 반박문 붙이고 15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였거든요. 그냥 얼마 안 돼서 트리엔트 종교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장칼뱅이 또 이런 거 주장했겠죠. 예정설은 이제 이단이라고 규정을 한 거지. 동방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개신교 중에서도 칼뱅파가 있고 로트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 같은 게 요한 웨슬로가 이제 창시한 영국인인데 또 다른 이제 신교인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는 예정서를 많이 거부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감리교 많이 다녔거든요. 오랫동안. 그때는 뭐 예정서 이런 거 못 들어요. 감리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도 있지 않다는 거지. 만인의 구원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정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결과란다 말이에요. 타블라로서. 이건 존 로크가 이제 주장한 거지. 타고난 능력이 없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건 마지막 대륙의 합리를 해서는 그렇잖아요. 타고난다 그러잖아. 재능 타고난다 그러잖아. 재능. 그렇죠. 타고난 재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사유가 필요한 거라고.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분법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있고 타고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과 역량 이런 거 타고납니까? 그거 어떻게 타고나? 애가 뭘 알아? 애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어봐요. 그냥 바보 되는 거지. 그쵸? 지식과 역량 타고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애가 태어나도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다른 동물과 인간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건 뭐냐면 그 프레임 자체는 타고난다는 거지. 그죠? 프레임 자체는 다른 동물과 개와 달리 개나 이제 뭐 소보다 다른 프레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 프레임이 지식과 역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임이냐 아니냐 프레임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조, 그러니까 프레임, 하드웨어는 타고나지만 내용, 컨텐츠, 지식과 역량 이런 것들은 타고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주의에 따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합리주의에 따른다는 거죠. 절충이죠. 그러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딱 구별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부터의 덕해 이건 에릭 프롬이 이제 그 얘기한 거고 자유는 도덕과 책임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놔두면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자기 정체성, 자아와 교양의 강도, 이 상황에는 이제 지식과 역량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지식과 역량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종속돼야 돼요. 그래야 편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님 아니면 스님 찾아가야 돼. 그렇죠.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보상의 매력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 아까 이제 그 예고된 대가에도 나왔었잖아요. 스티븐박스 실험에서 이제 고정관계 수치, 변동관계, 고정비율, 변동비율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클수록 빠져들기 쉽다. 그렇죠? 네, 불확실성이 클수록 이제 충동적이다 보니까 그냥 이럴 경우에 이제 도파민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참 이제 중독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박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적발됩니까? 오늘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몇 개나 달렸을까? 이게 막 이게 화상편하잖아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이게. 예측까지 못한 일에 증명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같이 투자라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분비될 정도입니다. 편안하게 하십니다. 자, 한 가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체적 참여라는 건데 참여도 다 똑같은 참여가 아니잖아요. 참 억지로 끌려가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한 가지만 이제 주체적 참여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특히 이제 뭡니까 사르트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답 뭐야? 그러니까 해답 한 가지만 하라.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아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노예로 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게 고민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너는 살아가게 돼 있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학교 구조가 그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사회 체제가 그렇게 만들고 매스컴도 그렇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안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그거와 불문하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네다섯 가지가 뭡니까? 첫째, 인생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인생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종교에 빠져볼 수밖에 없어. 그렇죠? 종교는 가장 오래된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 죽음관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음에 가까우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관, 그러니까 인생관이죠. 그다음에 죽음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립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행복관. 무엇이 행복이냐 이거는. 그걸 제대로 정립해야지 내가 행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관. 내게 성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성공이냐 이거죠. 적어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점에 있어서는 정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생관, 죽음관, 행복관, 그다음에 성공관, 그다음에 사람들마다 이제 특별히 자기 이제 자신에게 중요한 뭔가 또 있겠죠? 그럼 한 가지 정도 더 집어넣어가지고 네다섯 개 정도 그런 거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인생관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잘해준 게 저는 실전주의라고 생각해요. 뭐야? 실전은 본질이 앞선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자, 인생관이라는 거. 인간, 인생 이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가 뭐야?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태어나 버린 거야. 존재가 앞선다는 거게.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던져졌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 인정해서 존재의 의미,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야. 카이옵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따져서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거 따져서 안 되는 거야. 일단 태어났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내 존재의 의미, 삶의 이유 이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인간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존주의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울증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은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 실현하는 한에 있어서만 실존한다. 그러니까 실존적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주인의 삶이야. 그렇죠? 나는 무엇인가? 질문의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이런 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왜? 본질이 앞서거든, 실존이. 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일단 태어나고 나서 그걸 찾아내야 돼, 자기 스스로.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실존주의에서 제시하는 인생관이에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얼마나 건전해요.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철학책을 한 500권 정도 본 것 같은데, 사상서 관련된 것들은 인생관에 대해서 실존주의보다 더 건전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관점 발견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 돼. 내가 아무리 그냥 짱구를 돌려도 더 이상 정보 안 나오겠더라고.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악의 평범성 아까 잠시 이제 박승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나아렌트 악의가 없어도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차원을 나누자면 개인적인 차원은 아니죠. 사회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악이라는 시스템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청려된 상태에서는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전시라든가 그럴 때. 그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주의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때 이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인간이 되느냐 악마가 되느냐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가 달려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시스템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남전예비 그 얼마나 아름다운 예쁜 양속이라고 만들어졌습니까? 참 여필정부 이런 거 그게 정말 악의적인 시스템인데 그런 거 비판하는 사람 없죠. 성리학자들 중에서 이의가 그거 비판했습니까? 이율곡이 그런 거 비판한 적 없죠. 이태계가 그런 거 비판한 적 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우리 지성인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실현적 인간,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지 않다. 이해됩니까 이거? 좀 아니까이해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한 20개 정도 그 모임에 총무직함을 달고 있어.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총무를요? 예. 엄청 바쁘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 쫓아다녀. 등산도 여러 군데 이제 가입해 있고 동문회도 뭐 대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쫙 있어. 제수동문회까지 있어 그냥. 한 20개쯤 돼. 20개쯤. 왜 그럴까요 그거? 외로워서. 그쵸? 본인은 자랑하고 다니지만 외로운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자기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외로워서.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정립이 제대로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도 안 불안해.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아. 그렇죠? 그냥 한두 개.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려면 뭐 저처럼 직장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아까 이제 그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가 책 이제 소개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뭡니까? 고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독하면 외로움과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에서 소외돼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거나 이럴 때 느끼는 고독, 그게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그 고독이라는 게 두 가지로 이제 단어가 나눠져 있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loneliness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른 상대적인 또 외로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solitude야. 그러니까 loneliness와 solitude 이렇게 나눠져. loneliness는 이제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이 외롭게 되는 거야. 격리돼가지고 소외돼가지고. 그 다음에 solitude는 뭐냐? 내가 스스로 원해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loneliness니까 외로운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거는. 그렇죠? 우리도 편안한 건데. 네. 그죠? 외로운 고독이 있고 편안한 고독이 있다고. 자발적 고독. 그죠? 건강한 고독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고독하면은 항상 외로운 고독이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누굽니까? 소론가? 월든이라는 책 있잖아요. 2년 동안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 거잖아. 그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도 항상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롤리니스에 관한 고독, 그러니까 외로운 고독을 자꾸 얘기를 해. 그 외롭자고 들어간 거 아니거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렇죠? 외롭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찾고자 들어간 거잖아. 그건 어차피 자기 자발적인 고독이거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롤리니스,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 체계가 솔리투드에 관한 고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고 체계도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도 고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솔리투드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 안 된 사람의 고독, 이게 이제 롤리니스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버핏이 굳이 뉴욕에서 떠나가지고 한간 오마하로 간 거, 이게 롤리니스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건 솔리투드라는 거지. 그죠? 솔리투드를 추구할 줄 알 정도로 지식과 역량을 쌓아야지.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실현자의 특징, 현실자가 뭐 쾌적한 관계, 타자, 수용, 자발성, 단순함, 자연스럽, 책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아. 이제 수단과 목적의 구별, 뭐 창조성, 전학 구별, 문화 편승 거고 이런 게 사실 이 저 뭐야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예요. 중용을 지킬 줄 아는 거, 그죠? 그래서 중용은 중간이 아니라 그랬죠. 최적인 것을 가려낼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주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 구조화.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데 여고의 심포도 르상티망 그거랑 연결이 되죠.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뭐 우리 저 수학은 매번 느끼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저기다. 책에 나오죠. 그 한국 전쟁 때 포로를 잡힌 미군 병사들이 중국에서 공산주의로 전향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잖아요. 근데 세뇌돼가지고 그럴 때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포로들이 미국에서 들었던 건 공산주의는 나쁘다, 적이다 이렇게만 이제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은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쓰게 만든 거지. 그렇게 되면 좋은 점만 계속 또 이제 나열을 할 거 아니야.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공산주의에, 그지? 그렇게 세뇌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브레인워싱 세뇌라고 하죠. 간단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살펴야 될 점은 뭐냐? 세뇌 당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된 것을 세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학해야지. 질문하고 비판하고 성찰하고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저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시켜서 세뇌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사고 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 잘못된 것들, 그렇죠? 그렇죠. 고뇌의 복종, 개인의 양심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스탠리 밀그램의 이제 정기 충격 실험인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마 실험,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랑 아이마 실험이랑 양심의 가치가 느끼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분산한다. 아이히만이 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에 복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 내에서 명령에 복종한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제 체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악인이 된 거지, 자기도 모르게. 자, 홀리, 플로우. 이제 미하이 직센트 미하이 이름도 이상한데 이 사람은 체감권, 플로우라는 체감권 가지고 그냥 스타됐죠. 자, 절대적 몰입의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몰입의 단계로 보면 이제 불안, 각성, 몰입, 그러니까 걱정, 불안, 각성, 몰입 이런 식으로 가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지. 그냥 몰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몰입을 하려면 질문 잘하면 돼요. 네.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몰입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질문을 제대로 하면은 뭐 100% 몰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입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철학, 진정으로 이제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통찰을 하려면은 그 스타트가 뭐가 돼? 질문이 돼야 돼. 그래서 질문 없으면 철학 못 합니다. 그죠? 질문 없으면 사유가 안 돼요, 아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제 강신주 씨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뭐 사유한다,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동 모드로 다니지. 언제 생각을 합니까? 그 책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나와. 자, 이제 퇴근했어요. 자동 모드로 퇴근합니다. 참. 자동 모드로 이제 그 전철 타고 퇴근해. 자동 모드로 이제 전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지고 집으로 가.
그다음에 아파트에 올라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렇죠?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문이 열려 바로 들어가. 생각 안 해. 언제 생각합니까?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안 열려. 그렇죠. 이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안 열리지?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수동적으로도 질문이 튀어나올 때 비로소 사유가 시작된다고. 네. 그러려면 철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질문해야 돼. 능동적으로 질문을 찾아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사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철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즘. 그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도그마처럼 그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자주 강조하는데 마키아벨리즘도 그 중에 하나죠. 네. 마키아벨리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런 통치자가 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통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바로 다음 선거 바로 잘리죠. 그렇죠? 그거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상황이 그런 리더십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찢겼습니까? 나라는 다 갈라졌지. 강대국 스페인이랑 프랑스를 계속 침범하지. 오스트리아까지 와서 침범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다른 나라랑 통일국가 세워지고 그랬었는데 영향이 찢어져가지고 거기다 내부에서는 또 교황이 정말 통일을 방해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시대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과 선의로 이렇게 관계에 맺어가지고 통일할 수 있나요? 안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통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요구된 리더십이라고 마키아벨리즘. 그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현실주의였죠 그게. 근데 지금도 현실주의는 아니지 이게. 그렇죠? 지금은 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매스컴의 장식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의 생존 그게 중요했던 시기고 이럴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도덕이나 종교보다 이게 더 중요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이 반대잖아. 그렇죠? 지금은 생존 문제 없잖아. 일단 그죠? 그런 문제 잘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분명 국가 전망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도자 자리가 있는 방향에 쓴 것이다. 평상시에 추정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데블즈 어드보케이트 이게 악마의 대변이라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톨릭에 보면은 그 성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세인트 비센트,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신이 아니죠? 사람이요. 사람인데 신격화 시켜가지고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성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성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성인으로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거를 이제 시성 제도를 통해서 그걸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성을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 진짜 성인인지 가짜 성인인지. 그렇죠? 그럴 때 파견하는 게 악마의 대변입니다. 정말 악마의 역할을 스스로 맡아가지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좀 내라는 거지. 그게 악마의 대변입니다. 현대 이제 기업에서도 일부러 회의 속상에서 악마의 대변인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반대할 거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라는 그때는. 그죠? 더 나은 의견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그냥 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수파를 향해 의식적으로 반론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 집단의 문제 해결 능력은 동질서가 이해를 배반의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으면 사실 회의할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냥 이제 관성에서 넘어가지. 아무리 개인의 지적성이 높아도 동질성이 높은 사람이 모이면 의사결정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사실 이 금융회사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투자은행들, 지금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만 뽑아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뽑아들이면은 그 중에 또 이제 우연히 나눠져. 또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 3위 기업에 가면은 사회에서 이게 최하급 인재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튀는 사람 나와 항상.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더라도 집단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불수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개만 샤프트, 개실 샤프트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외웠죠? 사회 시간에. 그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중학교 때 나오나? 공동사회 이익사회. 네.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러니까 그 자연 발생적 커뮤니티, 가족 같은 거, 마을 공동체, 주민 이런 거. 그다음에 계열사부터는 이제 이익사회에서 이제 인위적인 커뮤니티, 회사, 기업, 군대 이런 거. 디마시아부터 계절샤부터 함께 보장하자면 생산성, 건전성이 양된 사회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런 사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거죠. 너무 이쪽 사회에서만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 마찬가지죠. 이쪽 사회에서만 이제 참여하게 되면 생존이 이제 위협받게 되죠. 그죠? 예, 양립된 사회여야 되는데 건전하게 섞여 있는. 근데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생존이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파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식사회에서는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되잖아. 이제 자아실현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 분류 체계가 더 이상 뭐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단위 구조 안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가족, 친척, 부부, 동문 자 이런 건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런 사회가? 아니죠? 저절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주체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밑에 건 동아리나 취미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더 낫지 않나? 안가주망이 뭐라 그랬어요? 주체적 참여라고 했죠? 안가주망하라. 할 때 어떤 거가 관계있어? 밑에 거가 관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안가주망랑 상관이 없죠. 변화 과정. 변화는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의 접근에서 시작한다. 혼란, 해동, 재동절 모델. 왜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걸까? 새로운 방식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 결국은 질문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적시, 접수에 필요한 질문, 그 질문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죠? 철학적으로 자기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바른 가치평가법을 배워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해도 뭐 수십 명 참여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평가 제대로 해가지고 평가 프로세스도 고도해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질문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에서 민감한 것들 하나하나 이제 탐구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이런 게 생략되면은 힘든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이제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평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면 그냥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카리스마 이게 이제 리더십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카리스마가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랬어요. 왜? 뭐 독재자였으니까 그런 리더십이 최고인 줄 알았지. 요즘은 이제 이런 거는 꼰대죠. 뛰어난 리더를 접보니까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에서도 좀 더 그냥 90까지 나오거든요.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마다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그냥 뭐 7, 8가지, 10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거 다 합치면 한 100가지 될 거예요. 되게 많아, 리더십의 용도.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를 들려면 저는 상황 대응의 리더십을 들겠어요. 이게 이제 최고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중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리더십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해요. 타자의 얼굴. 그러니까 타자 함께 일해야만. 여기서 타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보통 이게 타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소통 안 돼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 또. 그죠? 피하고 싶은 사람. 자, 레비나스 같은 경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와 함께 일해야만 깨달음을 제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넘어가죠. 마태효과.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 여러분 틀림없으신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진다. 이거 그냥 바꾸기만 한 거야. 이제 마태효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익 또는 우익 이게 누적됨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적 효과 때문에. 마태효과 한마디로 누적 효과, 누적 효과.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게 나옵니까? 교육. 보통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사회에 나와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초중고 대학까지는 정해진 거 배우잖아요. 그냥 지식을 배우잖아. 그렇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접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그 성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이제 나와서 회사에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동기들 비슷비슷한 수준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그렇죠?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면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해. 빨리 승진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죠? 한 5년쯤 되면은 격차가 이제 2단계 이상 나요. 얘는 대인데 얘는 벌써 이제 그 차장이야. 이런 식으로. 그 왜? 마태효과 때문에. 누적 효과 때문에. 공부하는 놈들은 승진이 굉장히 빨라 대부분. 저는 이제 이런 데서 그냥 아주 좀 철저하게 느꼈는데 학습량이랑 비례해 승진 속도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정답식이 공부했잖아요. 사회에서 공부할 때는 어떤 겁니까? 방법론 찾기 공부거든. 방법론을 찾으면서 계속 적용해가지고 더 나은 성과 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더 좋은 그 기법 만들어내고 그런 거거든. 성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벼락치기 해도 되지만 사회에서는 정말 누적 효과가, 마태 효과가 드러난다고. 학교에서는 3일 전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완전 그 돌파가 아니라면은 일주일 전부터 하면은 저거 5등원에 들고 3일 전부터 시험 준비하면은 뭐 10등원에 들고 그죠? 바로 전날부터 공부하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 딱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예. 1등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공부하는 1등 하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리더십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식과의 역량, 투자에서 이제 복리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죠? 마태효과가 왜 또 나와 이거? 왜 마태효과가 또 나와 이거? 내시 균형입니다. 마태효과가 아니라 게임 참가자가 다른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기대치 올라가지 않는 균형 상태. 그 다음에 이 내시 균형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제 그 유명한 제수의 딜레마. 근데 제수의 딜레마가 이제 사례로서는 많이 이용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전에 제수의 딜레마 나왔잖아. 그죠? 합리성 가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이제 컴퓨터 같다 이거지. 근데 컴퓨터와 같은데 그냥 논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져. 계산해. 이익을 계산해. 그런 합리성을 가정해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컴퓨터처럼 의사결정을 합니까? 인간이 그렇지는 않거든. 감정에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랑 이제 동료가 같이 수감됐는데 나는 그냥 인간성을 지키겠다. 나는 자백 안 해. 그러거든. 근데 이 게임을 해서는 결론이 뭐냐? 둘 다 자백이야. 근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자백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만신창이가 그냥 정신 병자가 될 때까지 그거 자백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현실 설명 못 한다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게임 이론에서는 중재자가 없어요. 그죠? 죄수 2명을 한 변호사가 중재해 줄 수도 있잖아. 현실에서 얼마든지 나타났는데
그런 이제 세테리스 파리부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변함이 없다면 그거를 가정해. 이렇게 잘못된 가정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 경영학자들 그 항상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그 강의하고 그럴 때는 한이저 죄수의 이 자꾸만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공부하지 그러니까. 권력거리. 왜 기장이 조정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을까? 조직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면 구성 의견 표명이 자유롭고 마찰을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기장이 말 제대로 못하잖아. 그렇죠? 본인에 눌려가지고. 기장이 조정탈을 쥐고 있을 때 부정선 심리적 장애감을 이런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인다. 위험한 상황이라도 아예 기장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이런 게 이제 또 언제 문제가 되냐면 조직에서도 선배가 고참이 말하면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잖아 무조건. 그죠?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다 해봤겠지. 선배가 옳겠지 이런 거. 베이컨의 아까 이제 4대 우상 말씀하셨는데 4대 우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깊은 관련을 맺는 우상이 있어요. 동굴의 우상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시장의 우상이 있고 종족의 우상이 있고 극장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련 깊은 게 극장의 우상이에요. 그건 뭐냐? 전통 추종하는 거, 권위자 추종하는 거, 이런 게 극장의 우상이거든요. 그거 가장 타파해야 돼. 의식적으로 타파해야 돼. 아니 연준 의장 했던 사람이 전 연준 의장이 여기 이 기업에 투자했어. 그러면 혹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 무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렇지. 그런 거 비판할 지적 역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거리라는 것과 그 4대 우상 중에서도 이제 국정 우상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반지역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안티프레질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유명해가지고 그냥 안티프레질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정이 지속될수록 리스크는 누적된다. 변동성 활용 역량 길러야 한다. 어떻게 기릅니까 이거? 평가하면 되죠. 사실 평가자들은 변동성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냥 이용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변동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휘둘리는 거죠. 생명체 유기체 복합적인 것, 무기적 물건과 이 차이는 반지역성의 임무에 있다. 이 나심 탄력 책도 보면은 좀 비판할 점들이 많아요. 이제 같이 했지 우리. 그래서 했었죠. 그래서 소외. 시스템은 인간을 어떻게 소외시키는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그다음에 이제 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인간으로서의 소외. 자, 이거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워낙 소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적과 시스템,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사이의 추정 관계를 역설시켜 수단이 추가되고 목적이 정속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정착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규칙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의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거기서 이제 회비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내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참여할 때마다 이제 내던 거였는데 1년 동안에 한꺼번에 내자 1년치를 그러니까 한 20만 원 한꺼번에 내야 되잖아요. 24만 원을 설탕에 더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불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게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이런 건 생각 안 해.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참석하는 게 저번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내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 당연히. 그런 말 못해 이제. 이제 시스템 그 자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야. 나는 따라가야 돼.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시스템이 주인이 돼버려. 그죠?
그래서 규칙 시스템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를 하면 그건 자연히 소외가 발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스템 파괴하잖아. 그죠? 규칙 파괴하잖아. 아웃사이더 되잖아. 그렇죠?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배척하죠.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들을 적당히 이런 거 무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그 한적한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어. 뭡니까 신호등도 있어. 차가 양쪽에 다 하나. 저 빨간불인데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너요 안 건너요? 예? 건너는 사람도 있죠. 아니 여러분도 어떠나요? 바쁘면 건너죠. 바꾸면 건너죠? 안 건넜죠. 대부분 안 건너고 그렇죠? 그게 시스템에 들어가 된 거잖아. 아무도 없어. 차가 한 대도 안 와. 근데 그거 멈추고 서 있어야 돼. 그거 파란불 바뀔 때까지 그냥 가야지. 그렇죠? 그게 주인이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그 시스템에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교통 체제 시스템에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해요. 워낙 그 독소 체제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기계적인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해를 못해. 우리보다 더 심한 독재 체제 오랫동안 당해왔던 민족 있죠? 선진국 중에서 어디야? 저기 딱 하면 생각나잖아요. 히틀러. 네. 독일. 독일이 오랫동안 히틀러의 그 독재 체제 그냥 완전히 기계화된 사회에 살았었잖아요. 20년 이상. 박정희보다 더 길었잖아.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완전히 기계적인 시스템 그대로 따라야 돼. 행진할 때도 이러잖아요, 걔들은. 미국 무대도 안 그래. 미국 무대도 그냥 이래. 근데 이제 히틀러 영화 보면 이러잖아. 그죠? 그거 완전 기계지, 인간은. 그 사회에서는 신호등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5년, 10년 있다가 한 독일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이제 파리에 도착해가지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 야만인들 막 속으로 그냥 우기탱천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빨간불 때 그냥 가, 차가 많으니까. 얘는 이해를 못하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톨러런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지 그거를? 톨러런스. 똘레랑스라지 똘레랑스. 관용. 관용이라는 게 우리 관대하게 되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허용치가 여유 있게 개입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정말 칼같이 기계를 지킬 것이냐? 그거보다는 차라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허용치를 두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똘레랑스거든요. 신호등이 있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신호등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행복을 아예 그냥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차도 안 오는데 그냥 지키고 있다면 이거 행복한 거 아니야. 그죠? 적어도 차가 안 올 때, 차가 오더라도 저 멀리 있을 때는 그냥 걸어가는 게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그렇죠?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지. 제대로 이용하는 거지. 독일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도 독일보다 후에 이제 독재를 엄청나게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경찰들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함정단속 하잖아. 차 나오는데 길 건넜다고 스티커 긋고. 그렇죠? 지금 많이 없어졌죠. 한 10년 전만 해도 함정단속 많았잖아요. 그거 참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죠? 그 시스템에 종속된 거예요. 그런 거는. 시스템이 자유로워지려면은 함정단속하면 안 되지. 떳떳하게 경찰이 도로에서 이제 과속 같은 거 단속하면서 함정단속하면은 그 사람들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눈치만 보게 만들지. 차라리 경찰차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경찰 제복 입은 사람이 그냥 도로 옆에서 딱 서 있고 그러면 어떡해? 자발적으로 낮추잖아 속도를. 그게 더 안전하지. 그죠? 자, 이런 소외에서 이제 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제가 좋아하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규칙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는가, 누구를 위해서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거지 시스템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톨레런스 이게 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미약하지. 그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그 길을 걷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대 왔다 하는데 집에서 거기 정말 한가한 길이 있어. 신호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 때문에 자꾸만 신경질 나. 건너가려면 딱 붙잡아 뒤에서 미치겠는 거야. 몰상식한 사람 그러면서 언제가 저 히틀러 얘기를 해줬어요. 독일 사람 얘기를 해줬어. 프랑스 여행은 그걸 얘기를 해줬더니 한동안은 따라오더라고 자기도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하니까 똑같아 또 잡아. 바뀌기 힘들어 정말. 리바이아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괴물의 바다에 사는 괴물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리바이어던이라는 책까지 있었죠. 누구지 그 영국에. 자, 독재한 질서, 재유가 있는 무질서.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은 거냐? 자연은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추정 상태다. 이제 인간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서로 그냥 쌈박질만 한다는 거죠. 가정이죠, 이거는 일종의.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증명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죠?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아마존 밀림지대 가면은 이제 자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인류학자들은 이제 그런 데 가서 관찰하는 데가 있잖아. 홉스지. 자유가 있는 무질서보다 독재한 질서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리베이아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 상황에 의한 책이란 말이지. 그죠? 무입판적 그냥 그대로 이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일반주의 이제 루소가 얘기했는데 일반주의가 뭐냐? 시민 전체 의지야. 근데 시민 전체 의지를 어떻게 알아? 이게 참 곤혹스러운 주장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가들이 참 이거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누가 일반의지를 이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프로세스의 블랙사를 처리할 수 있는 일반의지와 운영은 그동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모호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런 거에서 이제 정치를 설계하게 되면 모호한 정치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히틀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의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의지가 일반의지야?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모호하니까. 자,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의한 조절 기능인데 이제 주로 이제 가격에 의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최저 계획을 찍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휴리스틱이다. 휴리스틱은 뭐예요? 주먹구 방식이라는 거죠. 체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휴리스틱이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착된 가격이 이론적으로 최적인지 아닌지는 모두 알 수 없다. 그냥 최적일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대충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휴리스틱 하는 거죠. 아마 실제 그 표적을 인터뷰하는 그것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실용적 해답이 이제 휴리스틱.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정상적인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려면 평가 잘해야지. 그죠? 기네. 자연도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인이 제창한 진화를 설명한 핵심 개념은 돌연변이 이전 자연 선택이다. 이게 진화론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제 자연과학적인 내용인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고 했던 게 사회적 진화론이죠. 사회적 다인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추할 때는 그러니까 유비추론, 유추, 비유, 학문도 그런 식으로 유추가 학문이 나온 거잖아요. 사회적 진화론이.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유비추론은 뭘 조심해야 된다고? 비교 대상 간에 본질이 합치라는 얘기 중요하다고. 그렇죠? 본질이 합치하지 않는데 유비추론을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은 뭐 같은 부분도 있지. 어차피 인간도 자연물이니까. 근데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거든요. 자연과들은. 그러니까 자연은 예국 방식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예국 방식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게 사회적 다이논이거든요. 자연은 예국 방식의 세계야. 당연히 인간도 예국 방식의 세계야. 강국이 약국 자기를 삼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사회적 다이논이거든. 이비추론에 넘어가면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이기에 그러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있거든요. 그죠? 아 어차피 저기 아프리카 사바나의 세계랑 인간이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인간이지 동물과 같아야 되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다이논은 배척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오랫동안 사회 전체를 그냥 휘어 잡았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거 다 들고 가지고 한국한 거야. 이광수 같은 사람들 탄압하잖아.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약한 게으른 민족이야. 우리 부지런한 민족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으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잖아. 너희들은 게을러.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데올로기로 작용시킨 게 그거거든.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잖아요. 저 제3세계 같은데 가가지고. 아노미는 이제 그 무질서 혼란 이런 걸 아노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는 결과론이라고 그러죠. 아노미의 본질은 뭐냐? 무연대야. 연대하지 않는 거. 이게 아노미예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무질서 혼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죠? 무기업, 유치, 무질서, 혼란 이런 건 아노미 배출하는 결과론이지. 무연대 이게 이제 아노미라는 거지. 그죠? 학문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본질을 알아? 혼란 이런 게 아노미 하면은 이제 혼란 무질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창란 이런 게 이제 본질이지.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결과보다는. 그죠? 그래서 아노미 상태를 없앨 수가 있는 거지. 사회주의 규칙이 느슨해져도 개인은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 없다. 자, 어떻게 방법은 가족을 가족관계 회복시킨다고. 그다음에 안 가지마 뭐라 했어요? 안 가지마 뭐라 했어? 반복돼서 나오잖아. 네? 주체적 참여. 이런 좋은 말은 그냥 잘 기억해 두세요. 얼마나 좋아. 안 가지마 하면은 주체적 참여. 항시 담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 그죠? 자, 증력.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 경제학에서는 증여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죠?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인데 어떻게 그냥 줘? 경제학의 취약성이 반대하는 거죠. 증여라는 거죠. 경제학은 교환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인 증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유럽사가 증여를 만들고 유럽 경제 시스템에서 인간성을 잃고 말았다. 증여라는 게 상명제에서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죠? 경제학에서 이걸 배제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게 만들잖아. 경제학에서는. 아니 옆집에 좀 가주면 어때? 그거 못하게 그거 어떻게 돈 내고 공부 사야 돼. 그죠? 그렇게 만들잖아. 경제학이. 왜? 경제학에서는 가정 자체가 컴퓨터 같아.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스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추종해요. 그러니까 비인간화 시켜 오히려. 특히 신자유주의는 심하죠. 극단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혜성, 고발을 성편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최적 해결책을 얻는데 뭐가 이상하다.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자, 시몬드 보보르 여자 알죠? 사르트르의 계약 결혼 상대자. 그죠? 그러니까 성차별 그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이제 그 여성 성해방 운동에 이제 거의 뭐 굉장히 열렬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은 독재다. 그 결혼 여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그러니까 계약 결혼한 거야. 뭐 우리 이제 같이 살때 서로 이제 뭐 차별 심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도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그랬죠. 사르트르의 그 또 다른 애인이 보부아르의 이제 동성애 상대가 되고, 그게 이제 자유롭게 사는 거. 근데 이제 우리 구태의원 윤리의식에
대비해서 본다면은 짐승 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우리 그대로 올라가면은 일부일치자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을 거라. 그렇지. 그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자, 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없다.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결과로 여성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성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까 이제 박홍규 교수 책 얘기했잖아요. 내내 읽다가 늙었습니다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는 이제 인간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인간 본성만큼 모호한 거 없다 이거지. 누구도 그거 정확하게 정리 못 한다. 박홍규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 정말 그거 진짜 난해한 거라고. 그죠? 본성이 뭔지도 알기도 전에 태어났고 또 인간 본성이 무엇이다 스스로 정립해 나가야지. 근데 그거 사람마다 다 소리가 달라진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 자체를 모르는데 남성성, 여성성 이거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야.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거 누가 정하느냐 이거야. 인간 본성조차도 모르는데 그건 다 헛짓거리 하는 거라는 거지. 그죠? 얘보다 더 나은 거야 홍기 교수는. 그쵸? 그 책 보니까 그 박홍규 교수의 그 따님이 또 가수더라고요. 알아요? 아이돌로서요? 아니 아이돌은 지났지. 한 40대 되는데 딸이.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예, 얘기하셨어요. 좀 봤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다. 인간 본성 자체가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성의 본성, 여성의 본성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 인간의 본성이고 무엇이 남성의 본성이며 무엇이 여성의 본성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내 읽다가 읽었습니다. 책 괜찮아요. 모르세요. 박사님 분명히 살 거야. 메모리가 참 얼마나 이제 그 통찰이 심합니까? 인간 본성에서 참 누구도 정하기 힘들어요. 남성, 여성, 성차별, 뭐 역할차별 그런 거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각자 자유로워야지. 파라노이아, 스키조프레이아, 그냥 편하게 그냥 편집증, 분열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이덴티티에 대한 집착이고, 이거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집착은 이게 뭐예요? 이거 저 뭐야? 완전히 꽉 막힌 사람, 자기 거밖에 모르는 사람. 이거는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 정신착란,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파라노이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라든가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아이덴티티와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아니면 이제 거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분열증은 고정적인 아이덴티티에 속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신착란도 이제 그 분열증이지만 고정 아이덴티티에 구속되지 않는 것도 역시 이제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분열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래도 이게 더 낫지. 그렇죠. 자, 요게 이제 파라노이아 편집증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분열증은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는 이제 리즘이라고 하는데 딜레즈가 이제 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수목 체계 뿌리부터 저 위에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잖아. 여기는 뿌리도 각자 내려가지고 각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오늘날 연약한 사람은 파라노미아, 스모킹에 집착하고 연기와 강인함을 지니다니 리저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오늘날 이제 그 삶의 형태는 이쪽에서 또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근데 리저명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지식과 영향과 관계가 있죠. 그렇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다양하게 그래야 이제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좀 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벽차 공평한 사회일수록 차별이나 상처가 깊다. 왜 그럴까요?